그냥 살짝 이슈 있는 기업들 아주 짧게만 좀 짚어드릴게요. 오늘 좀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한 2% 빠지고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가지고 예, 지금 트위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들과 뭐 전쟁 무리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그렇죠.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테슬라 역시도 뭐 비트코인 뭐 수혜주로서 한동안 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리스크, 비트코인 리스크에 살짝 오늘 부진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뭐 테슬라 차 안 만들고 채팅 그걸로 바뀐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뭐 사업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노이즈들이 좀 있고 그렇죠. 지금 오늘 유일하게 이 맵에서 쭉 뭐 좀 더 세분해서 볼까요? 보시면은 요 AT&T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방송회사잖아요. 우리들이 아는 그 다큐멘터리 많이 네. 하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네. 회사 디스커버리입니다. 네. 이 두 회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AT&T가 워너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인수를 뭐 몇 해 전에 했었죠. 예, 그 예. 워너미디어가 뭐 HBO도 있고 워너브라더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미디어 그룹 내 기업들 뭐 방송 사업자들이 있는데 디스커버리랑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 예, AT&T가 거의 이제 합병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듯한 뉴스가 오늘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어디를 합병? 당연히 AT&T가 뭐 AT&T 산하에 그러니까 AT&T가 디스커버리를 뭐 합병한다는 이야기를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합병한 이 그 미디어 비즈니스를 뭐 따로 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들이 이제 미디어 비즈니스를 따로 뭐 디스커버리를 합병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넷플릭스랑 디즈니랑 싸우겠다라는 거죠. OTT 서비스를 네. 강화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강화 측면에서 디스커버리를 이제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 장 초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는 이 AT&T가 이제 디스커버리를 가져간다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그러면 이제 장전 이슈 한번 점검 받아야겠죠? 네, 뭐 그 장전 이슈를 먼저 점검을 해보면요. 오늘은 좀 할 게 많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짤막 네.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1일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뭐 언급하셨던 예. 예, 그렇게 계속 매크로의 미세한 분위기에 따라서 네, 네. 뭐 어떤 날은 뭐 가치주들이 굉장히 세고 어떤 날은 뭐 기술성장주들이 간만에 세게 반등하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가 시장 기대치를 아주 살짝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뭐 하회에 따라고 보기도 쉽지는 않아요. 예, 3분기 숫자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주 살짝 하락 그 기대치를 판매 지수가 조금 덜 나오면서 기술 성장주들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술 성장주들이 굉장히 세게 갔는데 뭐 분위기 보시면 오늘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확실히 미국 시장도 이런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한번 좀 잠깐 짚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뭐 지금과 같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도어대시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은 배민이죠. 배달의 민족이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도어대시가 올해 한 1, 2분기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던 기업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많이 배달시켜 먹었었는데 미국에서도 네. 지금 뭐 백신이 보급되고 경제가 막 확 재개가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밖에서 나가서 밥을 먹지 더 이상 집에 작년만큼 음식 배달을 안 시킨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기업입니다. 네. 근데 도우대 씨가 실적 발표에서 딱 한 얘기가 뭐냐면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한번 시켜 먹은 사람은 계속 시켜 먹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배를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그로스 오더 볼륨이라고 해서 GOV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총 얼마만큼 주문 건수. 주문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금액인데 이게 연간 가이던스, 연간 올해 사람들이 이만큼 도어대시를 통해서 주문을 할 거다라고 하는 가이던스 예상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 300에서 33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올해 한 해 동안. 근데 이거를 350에서 380억으로 올렸습니다. 10에서 20%더 늘어나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했던 포인트와 정반대로 오히려 더 우리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회사가 경제 재개되고 사람들 많이 뛰쳐나가는데 여전히 많이 시켜 먹어. 그리고 이게 너무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 일정 하나의 유형. 식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켜 먹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도어대시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금요일 날 20%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도어대시 이 선전 광고, 선전 너무 오래된 말이거든요. 예. 세븐일레븐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거 이외에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그로서리 스토어에 있는 물건들도 배달 대행도. 뭐 간단히 심부름 하는 형태로 집에서 사람들이 대드리니까요. 제가 집에서 네. 커피를 시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사무실에서. 네. 그 소장님 예. 옛날 다방 세대는 아니시? 아 예. 아니. 장난이에요.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번 시켜 먹다 보니까 전 이제 배달료에 무감각해져요. 그렇구나. 한 번 맞습니다. 하다 네. 보면 배달료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나가기. 차라리 배달료 주더라도 내가 커피를 한 잔 시켜서 사무실에서 먹고 있더라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한번 익숙해지면은 네, 못 계속 벗어나요.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어대시도 이런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음식 레스토랑 이외에 이런 편의점 뭐 약국에서 상품을 배달해서 이제 시켜서 이제 집에서 받는 이 주문 비중도 매출 내에서 한 70, 주문 내에서 한 7% 가까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높은 거죠. 예. 이건 그냥 주가와 관계 없는 네. 건데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소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나 우리나라처럼 배달 대행 서비스, 이 심부름 대행 서비스 우리 했잖아요. 네. 도어대시가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이런 서비스 행태를 세븐일레븐 같은 거에 몰라요. 대행해 주는. 저는 세븐일레븐 같은 때 네. 도어대시는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인데? 저희는 뭐 심부름 한참 했잖아요. 대행 네. 서비스는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요. 이게 그냥 완전히 제 그냥 뭐 이제 여담인데 네. 요즘 이상하게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 벤치마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네. 트렌드에 민감하고요. 예,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뭘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저도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도어대시가 이런 이슈가 있고 하나 그냥 갑자기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류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괜찮아요. 네. 주류. 예, 맥주 만드는 네. 회사가 좋은데 왜 주가가 괜찮은지를 좀 살펴봤더니 일부 주에서 법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좀 미세한 마이너한 변화일 수도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 레스토랑에 가서 제가 음식을 픽업을 해오거나 네. 혹은 이런 도어대시를 통해서 그 레스토랑의 음식을 이제 배달을 받을 때 술을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네, 술을 못 가져왔습니다. 예, 그거 오픈되지 않은 술은 절대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음식점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거를 뭐 텍사스라든지 일부 주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해줬거든요. 그냥 술 배달도 해줄게. 뭐 그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네. 술도 테이크아웃하게 해줄게라는 허용을 일시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최근에 영구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주들이 우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 수요가 늘었네. 예, 새로운 부분에서 좀 창출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아주 강하진 않지만 최근에 미국 주류 업체들이 주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러한 뭐 법률적인 변화 속에서 있다라는 부분 네. 말씀을 드렸고요. 에어비앤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는 뭐 솔직히 이실직고 하면은 주가 빼고는 상황이 다 좋은 상황입니다. 예, 주가 빼고 상황이 다 괜찮은 상황인데 보시면은 이게 뭐 도어대시는 방금 그로스 오더 뭐 볼륨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부킹이죠. 그렇죠. 예약 볼륨. 전체 예약 볼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난 1분기 때 103억 달러 수준이 나오면서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년 대비 52%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으니까요. 전년도에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 야, 이건 진짜 저도 예상 못했던 예, 일이에요. 코로나 몰랐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네요. 넘어섰고 흥미로운 거는 제가 그때 그 여행 트렌드가 바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혹시 저희는 같이 했으니까 알지만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여행 트렌드를 어떻게 바뀌는지만 정리하면 예,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드리면은 예. 기존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멀리 아주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한 360일 중에서 예. 한 330일 빡세게 일하고 그렇죠. 30일 빡세게 하고 30일 정도로 그냥 예. 그냥 놀기만 하자 하면서 30일 정도 이제 휴가를 가서 여행을 그렇죠. 가는 트렌드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가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굳이 뭐 일과 뭐 휴가, 일과 여행을 구분하지 않고 여행을 가서 일을 하거나 뭐 일을 하러 오히려 좀 네. 한적한 데 떠나거나 그런 트렌드가 네. 막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그러니까 워크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레저. 트래블이 약간 레저가 섞이는 분위기.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좀 비슷한 그림을 넣어왔는데 이렇게 이런 에어비앤비에서 뭐 한적한 이런 시골에서 집을 하나 이렇게 얻어놓고 여기서 쉬면서 일을 하는 거죠. 네.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이런 해변가에서 수영복 입고 누워가지고 배에다가 노트북 올려놓고 주식 매매하는. 야,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꿈인데. 이러한 트렌드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흐름이 이렇게 실제로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이런 트렌드를 작년 한 하반기부터 읽었었고요. 그래서 장기 숙박 예약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이상 사람들이 숙박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지표도 보면요. 28일 이상의 예약 비중이 지금 24분의 1까지 올라가요. 상위. 전년에는 한 달 살기네요, 완전히. 맞습니다. 그렇네. 한 달 살기가 이 딱 에어비앤비 뭐 주문에 그 예약에 한 4분의 1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에 이게 더 올라갈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여행 트렌드의 변화가 에어비앤비의 실적에서 읽혔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업스타트 이거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AI를 활용한 이제 대출 심사 기업이죠. 기존의 전통적인 대출 심사 방식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다양한 이제 팩터들 같은 거를 다 잡아내서 대출을 못 받는 미국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은행에서 받는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 금리보다 훨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고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또 굳이 또 가져왔냐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한 이것도 23%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좀 구조적인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은 시장이 흔들리손 치더라도 좋은 성과를 좀 구간에서 좀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저희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뭐 기술 성장주들을 좋아하시는 투자분들이라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스타트와 같은 종목도 뭐 최근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항이다 정도로 일단 정리를 드리고요. 할 게 많아서 바로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 게임입니다. 암호화폐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게 암호화폐의 최근에 1년에 지난 주말 동안의 흐름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트윗을 날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하나 날렸죠. 간단했죠. 비트코인은 환경을 파괴한다. 너무 채굴하는 데 있어서 전력도 너무 많이 쓰고 뭐 공해가 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그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한다. 전기차를 만드는 우리로서는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결제하지 못하게 막겠다. 그거를 얼마 전에 허용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걸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 났어요. 배신자 이러면서 네. 뭐 일론 머스크 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일론 머스크가 배신자라고 막 얘기를 엄청 하시면서 난리가 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를 버리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암호화폐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는 들고 갔어요. 도지코인은 괜찮아 이랬습니다. 에이, 도지코인은 괜찮아 이랬습니다. 심지어 나 몇 년 전부터 도지코인 개발자들이랑 협력하고 있는 걸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 얘기도 트윗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살렸어요. 살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완전히 이제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된 말로 빡쳤죠. 네. 빡쳐가지고 이런 미스터 웨일 이분도 이제 코인 쪽에서 좀 유명한 트위터로 알고 계신데 이분이 야 비트코인 뭐 간단히 얘기해서 테슬라가 아마 뭐 비트코인 뭐 다 팔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팔게 되면은 뭐 많이 충격 받을 거고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좀 어려울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 달렸죠. 일론 머스크가 인디드. 다 판 것처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드에 내가 모르는 단어 뜻이 있는지 알고 저도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다시 찾아봤어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 실제로 이 언급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미스터 웨이 이런 분이 의심을 한 게 이제 어쨌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금액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고래들 이제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도가 막 좀 나왔어요. 이거 테슬라가 파는 거다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강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래 팔았을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또 구원 투수가 또 한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와 스퀘어의 창업자인 이제 잭도 씨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괜찮다.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옹호를 하는 이제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저 사람은 투자를 좀 했나 본데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봉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잭도 씨도 역시도 굉장히 일론 머스크 못지않게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한테 중요한 인물인데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옹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빠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이런 데서 좀 끝냈으면 좋은데 또 계속 또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또? 뭐 했냐면은 이거 잠시만요. 제가 오늘 계속 막 하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 업데이트를 하면서 약간 속보가 막 뜨더라고요. 뭘 업데이트를 했냐면은 막 싸웁니다 여기서 막 이런 분이랑 싸우고 뭐라고 하냐면은 막 싸우다가 암호화폐 전문가들 너희가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페이팔이라고 들어봤니? 페이팔 내가 만든 기업이야. 내가 이런 결제라든지 이런 생태계, 이 금융 생태계는 내가 훨씬 잘 알아. 니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막 일론 머스크를 막 진짜 막 쌍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흐름이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또 트윗이 이런 게 또 날라왔습니다. 우리 테슬라 비트코인 안 팔았어.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저기까지. 요런 흐름이 지금 한 이틀 사이에 나타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 그리고 제가 왜 또 이거 미국 주식하는 제가 갖고 온 이유가 테슬라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그렇죠. 지금 노이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이런 일론 머스크 리스크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잠잠해져야지 좀 주가 역시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테슬라가 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네 안 팔았네 그 부분은 좀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저는 여기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자기가 샀고 그걸 통해서 테슬라를 비트코인 결제까지 허용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새롭게 그 가치를 평가받는데 일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일부 물량을 또 팔고 또 자기가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 결국 이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든 말든
이해관계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저렇게 폭 빠져서 네. 그 사람이 마치 무슨 뭐 하는 거가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시장을 농락시키는 거잖아요, 저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주가를 보면 일부 뭐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말은 좀 한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뭐 IPO를 하던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 옛날에 IPO 한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저기 언론에 계속 노출시켜갖고 딱 하고 IPO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딱 하는 예, 그런 다른 말하거나 그런 예, 내용이, 뭐 예. 그 사태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예 여기까지만 오늘은 좀 네. 답답해서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비트코인이란 그 뭐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호화폐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수급으로 워낙 움직이는 그렇죠. 예, 저거는 뭐 수급 자산이기 외에는 때문에 설명할 이 길이 없죠. 예. 큰 손이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옹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암호화폐 얘기를 또 하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외에 이 코인이 뜨고 있습니다. 치아코인? 치아코인? 치아코인. 이건 또 뭐예요? 예. 치아코인이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일론 머스크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안 받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환경 오염, 그렇죠. 환경을 파괴한다 네. 하잖아요. 치아코인은 환경 친화적인 암호화폐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채굴 해요, 저건? 예,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채굴이라고 하기보다는 재배라고 합니다. 재배. 재배.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꽤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목을 받은 지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재배하는 파밍 코인은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근데 치아코인이 좀 워낙 좀 유명하신 토렌토 뭐 창립자가 막 이거를 만들고 중국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인기를 끌면서 뭐 이슈가 됐는데 아니, 이제 채굴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폐 건전지 갖다 주면 코인 주나요? 그런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거 좋은데요? 예, 상대적으로 전력을 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초에 시장에 거래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고요. 뭐 1,800 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지금 변동성 엄청 크게 나오고 있고 지금 한 1,300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걸로 좀 전에 봤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채굴을 하냐면요. 비트코인은 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픽 카드가 복잡한 뭐 해시함수 이런 거 연산을 아주 복잡한 연산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 코인을 보상을 빨리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마이닝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겁니다. 추첨이 되는 듯한 느낌인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떤 파일을 만들어 놓고 네. 그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내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네. 이게 이제 이 채굴의 뭐 재배라고 하는데 네. 이걸 추천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당첨이 되면은 코인을 받는 겁니다. 야, 특이하다. 예, 이게 과정이 뭐냐면은 플로팅이라고 하는 과정과 이제 파밍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진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플로팅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플로팅 파일을 뭐 해시값들의 막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플로팅 파일을 만들어서 그 플로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데 네. 그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네. 예, 저장을 해서 이 플로 파일을 막 여러 개 깔아놓고 네. 요 플로 파일을 이게 돌아가면서 이거 추첨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네. 번호들이 네. 그 번호를 어떤 특정 번호를 그러니까 뭐 이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정 번호를 추첨을 하고 그 특정 번호를 가지고 있는 플로 파일이 있으면 너 당첨 이러면서 코인을 주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럼 저기 HDD가 많을수록 좋네요. 그러니까 사재기라는 단어를 쓰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 파일을 많이 저장하면 할수록 많이 저장하면 확률이 할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플로 파일을 저장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엄청나게 수요가 특히 중국 쪽에서 몰렸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게 저장하기 이전에 플로 파일을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플로 파일을 생성을 할 때도 저장 장치로서는 SSD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요. 이게 사실 그리고 CPU도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잡아먹는구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친환경이라고 하지 우리가 GPU 뭐 아주 GPU를 통해서 전력을 엄청나게 발생을 안 시킨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 치아코인도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력 소모를 상당히 많이 시키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플로팅 과정에서 SSD는 한 달밖에 못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달밖에. 이게 그 부하가 걸린다. 부하가요? 네, 쓰기 작업에서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치아 코인을 재배하기 위해서 플롯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SSD를 하나 사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한 달 쓰고 버려야 됩니다. 와. 그건 AS는 안 됩니다. 아. 네. 제조업체들이 그거 해주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SSD가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이네 소모품. 왜 이건 사실 친환경이라 보기도 좀 애매한 컨셉은 뭐 그렇게 잡았지만 친환경이라 보기 애매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이 치아 코인이 최근에 중국 중심으로 너무 히트를 하면서 네. SSD와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사재기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났습니다. 관련해서 또 성과 좋았겠죠. 네,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관련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 업계의 그 평균이라고 하나요? 그 통계치를 내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쉽먼트 수준이 80 엑사바이트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네. 한 달 동안에 80 엑사바이트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풀리는 거예요. 80 엑사라고 하면은 1엑사가 한 100만 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80 엑사가 한 달 동안 쫙 전 세계로 퍼지는데 네. 그 중에 이 치아 코인 향으로 나갔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 10 엑사 정도로 우와. 보인다고 합니다. 네, 단기간 8분의 동안 8분의 1. 대박이네. 이거 엄청난 수요가 또 생겨버린 거죠. 그렇네요. 네. 안젤라님과 저 동감하네요. 네. 치아코인 얘기하니까 갑자기 치아바타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지네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방금 보시겠지만 무시할 수가 없는 그렇죠. 비중이잖아요. 비중이죠. 이게 SSD 하드디스크의 수요가 사실 하드디스크나 SSD는 막 반도체 영역에서 뭐 특히 하드디스크는 뭐 반도체라 보기 쉽진 않지만 뭐 쇼티지 얘기가 엄청나게 심하게 그렇죠.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영역이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이게 치아 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또 확 올라버리면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또 사과를 같이 하고 올라. 예. 지금 가격이 저 정도에서 횡보세를 나타내고 예.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인데 제가 네이버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블로그 이렇게 약간 눈팅하고 왔는데 네.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간보기 단계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금은 막 이렇게 채산성이 나오네 이제 뭐 페이백이 얼마나 걸리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모릅니다. 이게. 그렇죠, 모르죠. 이게 또 자꾸 암호화폐 환경 얘기가 또 나오고 그 환경에 영향을 거의 없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또 중국 쪽에서 또 많이 미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골드만삭스가 이 내용으로 보고서를 썼고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미국의 뭐 글로벌리 전 세계 대표적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SD 기업이죠. 네. 예. 8% 12%씩 올랐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치면은 한국과 이제 뭐 일본의 이제 낸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없는 게 저도 오늘 보면서 좀 의아했는데 어쨌든 좀 이게 암호화폐가 사실 뭐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정상적이니 비정상적이니 이런 논란들은 많은데 네. 그 논란을 떠나서 실제 산업에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그렇네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면밀히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또 반도체 이제 또 반도체 쇼티지 얘기 또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네. 말레이시아가 지금 락다운을 6월 초까지 합니다. 네, 다시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지금 확진자 지금 제가 그 그래프로 보여드리네요. 말레이시아 가야 되는데. 쭉 떨어졌다가 쭉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네요. 예,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도 보시면은. 근데 말레이시아가 어떤 국가냐면요. CPU, 프로세서 반도체 중에 CPU 패키징과 테스트의 전 세계 캐파의 13%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의외로. 특히 인텔 CPU의 5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과 테스팅 작업을. AMD 같은 경우에도 3000과 5000 시리즈 같은 경우도 상당 물량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완전히 지금 사실 입출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심해지면은 CPU도 엄청 쇼티지 납니다. CPU까지. 지금 GPU 쇼티지 나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나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HDD도 쇼티지 날 수도 있고 뭐 SSD, 뭐 낸드, CPU가 사실 CPU가 원래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쇼티지가 굉장히 심했던 거거든요. 네. 인텔이 10나노 버벅거리면서 네. CPU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인텔 그나마 10나노로 어느 정도 풀어가면서 쇼티지가 그나마 좀 덜한 반도체로 요즘 알려져 있는데 말레이시아 락다운이 길어지면은
예, CPU도 쇼티지가 엄청 심해질 수도 그럼 있습니다. 문제는 저 쇼티지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백신이 보급이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말레이시아는 풀 수 있는데 네. 백신 보급이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예, 아니고 좀 몇 달을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뭐 저희 뭐 투자자 입장이나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빨리 좀 완화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흐름은 어쨌든 한 달 정도는 앞으로 한 보름 좀 넘게는 뭐 말레이시아가 이제 락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만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퍼지면서 다시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불안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미국만 지금 백신 때문에 막 오픈 이러고 있는데 미국만 지금 뭐 디즈니도 그렇고 뭐 다 네. 해서 여행주도 올라가는데 예, 다른 국가들은 뭐 다시 좀 이런 동남아가 아직 다시 문제네요. 예, 민감한 좀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 5분 정도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언론에서도 사실 많이 안 다뤄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사실 국내 언론에서 막 다루긴 하는데 네. 이 내용이 좀 복잡해서 꼬여 있어서 그런지 많이 안 다루시는 것 같은데 네. 맨날 우리가 빅테크 기업 막 규제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도 규제하고 네. 왜 규제를 하는지에 네. 대한 내용을 좀 명확히 전할 필요가 있어서 좀 내용을 가져왔고요. 어허. 그 규제 이유의 대표적인 게 이 섹션 230이라고 하는 뭐 법안이나 법안의 이제 조항인데요. 이 조항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 230은 을 가지고 뭐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막 이렇게 엎었다 다시 막 재엎었다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이 섹션 230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좀 네.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최근에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 이슈가 왜 또 나왔냐, 미국 시장에서 나왔냐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섹션 230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트럼프 작년에 내렸어요. 네. 근데 이 행정명령을 바이든이 뒤집었습니다. 그거 네.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명령이 뭔지를 좀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섹션 230이 뭔지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섹션 230은 의외로 엄청나게 중요한 법안 조항입니다. 네. 인터넷 산업의 성장의 1등 공신입니다. 네. 정확히 따지면은 이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뭐 복잡한 말들로 이렇게 뭐 표현이 됐지만 1996년도인가요? 클린턴 행정부가 제정한 하나의 네. 법안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안 조항의 내용은 이겁니다. 플랫폼 기업들, 네. 인터넷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구글, 네. 페이스북, 네. 트위터,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네. 그 자기들의 플랫폼 내에서 그 플랫폼 내에 어떠한 컨텐츠가 올라와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예. 그 컨텐츠 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이 섹션 230대로라면은 페이스북의 어떤 특정 계정에서 뭐 테러를 막 옹호하는 막 그 내용이 막 나오고 막 그게 퍼지잖아요. 네. 그래도 페이스북은 무죄입니다. 문제죠. 예. 네,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플랫폼 기업들을 성장시켰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부분만 많이들 좀 아시긴 하는데 사실 이번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그 자기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근데 똥미런 거 뭐냐면요. 자기 플랫폼에 이상한 콘텐츠가 올라와요. 네. 그러면은 플랫폼 기업이 뭐 페이스북에 보다가 이거 이 콘텐츠 우리 회사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지워버려. 네. 지웁니다. 네. 지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컨트롤하는 행위조차도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무소불위의 약간 권력을 그렇네요. 섹션 230이 플랫폼 기업들한테 지어준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력 속에 있다 보니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미국의 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섹션 230의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이 뭐냐면은 지금 좀 전에 뭐 바이든이 트럼프의 이 관련 내용을 뒤집었다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공화당이 섹션 230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 어떨 때는 민주당이 섹션 230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네. 왔다 갔다 굉장히 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그 흐름을 좀 제가 명확하게 오늘 좀 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섹션 230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6년도 정도에 클린턴 행정부가 제정한 민주당의 법안입니다. 네. 예, 민주당의 전통적인 표밭, 젊은층, 실리콘밸리, IT 산업을 위한 법안인 거고요. 네.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뭐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내세웠고 그런 플랫폼과 관련된 그런 IT 젊은층들은 민주당을 다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당연히 이걸 밀 수밖에 없었죠. 그거의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이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트위터로 트위터로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트위터로 뭐 데이터 분석하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위터를 활용해서 성공을 한 거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트위터에 올라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보기에는 맞지 않은 내용들도 엄청 올라오고 저는 트위터가 너무 이제 민주당 편에 붙어가지고 너무 권력을 많이 행사하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항상 섹션 230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요 부분에 1번 때문에요. 네. 예. 90년대와 한 90년대 너무 못냐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죄송합니다. 글씨 너무 못 쓰는데 이런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번 때문에. 근데 이게 약간 좀 변수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은 트럼프입니다. 예. 트럼프 역시도 대통령을 트위터로 됐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공화당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정치인이 아예 없었는데 갑자기 이 법안과 이 플랫폼이라는 이 비글이 공화당의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이 법안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올리는 거는 다 가짜 뉴스고 헤이트 스피치고 다 말이 안 되고 저거는 좀 인륜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보면서 그 좀 비판을 했던 요 포인트를 이제 오히려 한 트럼프 그 선거 2017년도 그때쯤 때부터 민주당이 오히려 요걸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똑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서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똑같은데요. 서로 그렇죠.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섹상 이상공이 어느 순간부터 누구 한 당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이해관 분리할 때마다 욕하는 거죠, 뭐. 네, 욕하는 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작년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애들 보니까 뭐 다음 정권은 뭐 민주당이 바이든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뭐 챘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어떤 얘기를 작년에 했냐면요. 요 2번을 가지고 이제 다시 플랫폼 기업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막느냐? 그렇네. 네, 너희가 컨텐츠에 대한 컨트롤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이슈냐면은 이게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무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워요. 네. 이거 어떻게 풀릴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과 공화당이 둘 다 이 법안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 다 그렇죠. 네, 둘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악용한다라고 서로가 네, 의심하는 거죠. 옛날에는 민주당의 법안이었는데 이게 더 이상 그렇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섹션 230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빅테크, 빅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부담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랜만에 어제 미국에서 뉴스로 나왔거든요. 섹션 230 이야기가. 이 이슈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제 트래킹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의 그 플랫폼 기업들 이건 미국만의 얘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 기업의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악재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이 아주 극단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바이든 당선인 시절에 초기에 뭐 작년 한 말 보면은 엄청나게 좀 극단적인 내용을 막 그 미국의 이제 검찰 이런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막 뭐 페이스북을 막 다 분리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이 약간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아주 좀 강한 스탠스, 뭐 빅테크 규제에 대한 좀 강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또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면 미국 자체가 저렇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면 그 전에는 풀어놨던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또 스탠다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또 이제 또 나름대로 그러한 또 관점에서의 접근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잘라서 뭐 저도 대표 말씀 소장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딱 잘라서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증세한다니까 막 손들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찬성합니다. 아마존 이런 데서 저희 참석할게요. 하고 손들고 뭐 큰 흐름이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애플이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한다든지 구글이 크롬 공유 안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우리 소중하게 다룰 거야. 약간 이제 정부의 미리 좀 이렇게 뭐 살살살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로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뭐 약간 음모론을 좀 더해보면 뭐 사실 이제 이렇게 항상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커다란 불황을 미국이 직면했었을 때는 그런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라든가 미국 내부의 경제력이 나름대로 유실된 거를 벌충하기 위해서 부의 환원을 미국 바깥에서 미국으로 돌려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애플과 삼성 특허 분쟁이 있었던 것도 그런 그렇죠.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빅 지재권 분쟁이 뭐냐 하면 사실 기업과 기업 간의 B2B 지재권 분쟁이 아니라요. B2C 분야고요. 그렇죠. 그 B2C에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바로 플랫폼이에요. 네. 바로 우리 유튜브. 여기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진도 쓰고 수많은 팝스타나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 컷을 마음대로 썼는데 사실 그거 다 원래는 불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컷 하나하나 쓸 때마다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조금 더 디벨롭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저 부적절한 컨텐츠라는 게 정치적인 카테고리에만 범주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대가를 주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 네가 100만 유튜버가 됐다고 뭐 200만 유튜버가 됐다고 그동안 네가 몇백억을 벌었어? 야 돈 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나 많은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에게 그 자기네들 그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한 것을 적발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처음 초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한 몇 년 쓰고 돈 벌어놓으면 그때 어이구 그동안 돈 좀 버셨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앞으로 저 법안이 어떻게 개편될지 좀 뚫어지게 쳐다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주셨네요. 네.